안전이란 말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 손실 누구든지 원치 않아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익을 내고 싶은 이 욕구,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이 욕구보다 큰 것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엇보다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 부에 대한 열망이 손실에 대한 이 두려움을 훨씬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을 잃고 싶지 않고 재산을 불리고도 싶고 둘 다 누구든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재산 잃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안전.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재산을 또 불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하나만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안전을 추구해야 되냐, 잃지 않으려는 안전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 자유, 또 안전, 서로 반대예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안정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정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되죠.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안정성만 확보되면 돼.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됩니다. 근데 은행도 100%는 아니죠. 은행 파산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큰 규모의 돈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 먹고 살 돈 지장 없는 거, 경제적 자유. 내가 일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얻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은행에만 넣어서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월급 받아요? 몇 천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 돈을 벌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정성 확보 때문에 사업 망하는 사람이 더 많죠. 성공하는 사람보다. 사업 어떻게 합니까? 안정성 확보라면. 안정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도 못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 더더욱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경제적 안정 찾을 수 있는 건데, 경제적 자유를 둘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큰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실패를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문맹이란 말이죠. 금융문맹은 즉 돈맹이에요. 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굴리는 방법, 이 돈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금융문맹은 돈맹입니다. 돈맹에게는 경제적 자유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꼭 투자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자가 된 사람 없어요. 또 돈을 한 번도 손실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 없어요.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 글쎄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 너무 많죠?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투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사업을 안 해봤고 투자를 안 해봤어요. 아니면 사업이나 투자를 해왔다가 더 이상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끝난 사람이죠. 더 이상 안 일어난 사람. 근데 투자라는 것은 올바른 투자를 하면은 망할 수가 없어요. 주로 투자 그러면 주식 투자 아닙니까? 이것을 도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감행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끝내 무엇을 얻어도 얻어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감행하는 사람,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실수,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남겨요.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이런 명언, 이거 정말 명언 아닙니까? 실패를 해보게 되면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안 해보고 실수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저 또한 이거 절실히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기사를 하나 보니까 부유층 10명 중 6명 금리, 물가 상승 내년 끝난다 생각을 한답니다. 금융자산 1억부터 10억 원을 보유한 대중부유층, 이 사람들은 현재의 금리, 물가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1억부터 10억,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4일 2022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경기 변동기의 대중부유층 이것을 발간을 했어요. 그 내용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9년부터 매년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대중부유층,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말고 대중부유층, 일반적인 부유층, 금융자산 1억부터 10억 원을 보유한 가구예요. 부의 성장 경로와 경제, 금융시장 인식, 경기 변동기 자산관리 계획 이런 거를 조명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총자산이 1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1억 6천 평균. 현재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총자산이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빚 없이 그리고 자산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있으면 11억 6천 가능합니다. 이 중에 금융자산이 2억 8천, 부동산 자산이 8억 5천. 그러니까 부채 없이 집 한 채 있고 금융자산 조금만 있어도 11억 6천 해당되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싹 다 빼고 부동산, 금융자산 다 합해서 순자산 10억 4천. 총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 31%, 부동산이 66%, 기타 자산이 3%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내년 금리, 물가 상승 내년 끝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거주용이 73%, 거주용 외에 27%의 비중이었어요. 가상자산 보유율 보면 15%였는데 가상자산 이 평가에는 평균 한 1,400만 원.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율이 낮았습니다. 대중부유층의 연평균 총소득이 세전 금액으로 1억 75만 원. 그럼 나누기 12 해보면 월 약 840만 원. 한 달 소득이, 세전 소득이 약 84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비중이 72%, 사업소득이 14%, 금융소득이 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득 중에 4,7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고 비소비성 항목에 1,500만 원, 생활비, 의료비, 소비성 항목에 3,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지출의 구성을 보면 저축이 50%, 비소비성과 소비성 지출이 각각 16%, 33%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내년 하반기까지. 또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동안 주식은 한 5% 떨어질 것 같고 부동산은 8% 떨어질 것 같고 가상자산은 더 13% 떨어질 것 같고 금과 달러는 각각 3.6%,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